안녕하세요. 동영모의고사 3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뭐 안 나온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야 이런 걸 내? 이 새끼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앞으로 형사법의 기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던 문제, 보고 있던 기출지문에서만 나오진 않아요. 적어도 4분의 1 이상, 4분의 1이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았던 기출지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최신 판례를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문제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 갈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찍을 수 있겠는가도 여러분들 능력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찍는 거는 이건 실력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리갈 마인드라는 것은, 그렇죠? 법적 마인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안을 도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즉 다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 그래 몰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이제 조합형이라든지 OX라든지 객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문제를 픽스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런 문제들을 추가시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될 수 있으면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질문들을 갔을 때 강사가 뭐 만들어낸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이제 강사가 문구 하나 바꿔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취접하게 그런 문제들 내지 않아요,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나름 복잡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주로 논점을 가지시는 것 위주로 출제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는 강사한테 안 배웠는데 강사한테 배운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님들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강사님들이 내시는 것도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단 교수님들이 낸 문제 위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시험 범위에 함정에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학원, 전 학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다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찰학과라든지 아니면 법전원이라든지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니까 전혀 근거 없이 나온 함정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으면 좋은 문제가 되겠죠. 가겠습니다. 1번 최종 법정지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윤창호법에 대해서 좀 할게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사람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윤창호법이죠. 윤창호법. 윤창호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윤창호법. 이 법이 나왔을 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당연히 나쁜 겁니다. 음주운전이 당연히 나쁜 거지만 여러분 음주운전의 경우도 경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는 거 2회 이상 음주운전인데 뭘 전제로 하지 않은 거야?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손괴를 입었거나 그런 위험운전 손괴, 위험운전 치상 이렇게 처벌을 받겠죠. 근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2번 이상으로 가중처벌한다. 저는 이걸 나왔을 때도 위헌성이 대단히 높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위헌적이에요. 너 음주운전 저 안 해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됐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과해요. 왜? 물론 음주운전은 나쁜 거지만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과다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뭐에 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형벌 보충성 원칙에 반해요. 그렇죠? 죄형구정 원칙에도 반해요, 여러분들.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여러분들. 그렇죠? 음주운전이 중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분이 실수를 2번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과자가 되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거의 실형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헌이 되고 결국 위거의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위헌 무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 형법은 최후 수단이어야 돼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범죄를 자꾸 형벌화시키면 안 돼요. 어떠한 나쁜 짓을 모두 다 형벌화시키면 안 돼요. 아니 국가가
질서별로 규제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민법으로 규제돼야 될 것인데 무조건 형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경중을 울렸던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든 학자들이 다 찬성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1번에 1번. 그렇죠?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어요. 왜?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어요. 물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의 타당성.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해요. 음주운전하면 처벌해야지. 근데 뭐에 반한다는 거야? 2번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야.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사고라든지, 뭐 이제 사망 여기 있어 인명사고라든지 물적 사고를 전제로 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외 음주운전 가지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거는 저도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판결 나왔고요. 결국은 쓸데없이 법적 자원만을 낭비하게 됐죠. 이런 법은 더 이상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2번 공개명령 제도예요. 공개명령 제도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집안에 가족 중에 이제 여자가 있으시면 여자분이 계시면 알 텐데 아마 이제 집에 근처에 이러이러한 사람 성폭력범이 살아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명령 제도는 일종의 무슨 처분입니까? 보안 처분이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장래의 위험성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형벌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가. 조두순이한테 여러분들 전자발찌 차는 거, 그렇죠?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있었지.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에 가두는 보호감호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가서 일하게 하는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이 정도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사회봉사 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가폭범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이 100시간이었어요. 한도가, 리미트가. 근데 너무 적죠? 그렇죠? 그래서 200시간 상한을 옮긴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치 사실상 형벌하고 똑같잖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소급 적용은 안 돼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3번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 연습 왜 목적으로 한 거? 연습 운전면허는 무면허 운전 아니죠. 운전면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번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원 이외에 집단적 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집단 노동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죠? 너무 좁게 해석하면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집단적 행위가 모두 안 되면 산악회도 안 되고, 그죠? 나무집 일에 가서 이제 품앗이 해가지고 뭐 이제 결혼식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주행법정주 위반되지 않아요. 그죠? 피고에게 유리한 축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 법인의 양벌 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2번, 기억.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여러분 형사책임은 승계되면 되겠어요? 아버님이 지는 형사책임을 너한테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야? 그렇죠? 그래서 형사책임은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권은 맞아요. 그렇죠? 양벌 규정에 대해서 법인의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이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의 선임 감독성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처벌이 법인의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그렇죠? 여기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피용자가 잘못했을 때, 그렇죠? 이 피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옛날에는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야, 피용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건 너무하잖아. 피용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법인이 지게 되는 과실 책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단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피용자의 범죄가 반드시 성립할 걸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피용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법인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사회 해악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피용자의 처벌을 전제 조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성립되기 이전에 대해서는 아니 법인에 대해서는 내가 성립된 이후부터 처벌을 받겠지 그 이전에서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함량을 장량 강경하고 평가되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함에 대해서 갖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대해서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각각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배임죄에 대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대표기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책임진다? 자연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렇죠? 이건 무슨 판례였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이중매매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 분양을 한 거야. 이 사람한테 팔고도 딴 사람한테 판 거야. 그렇지? 이중매매를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야 법인은 책임 안 져. 왜? 법인 손발이 어디 있어? 그럼 누가 했겠어? 법인을 빙자해서 대표이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 행위를 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최근에 출제된 그 경향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최신 판례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최신 판례 위주로 또 한 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의 착오 이론입니다.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겠죠? 그렇죠? 정답률도 꽤 높았네요. 그렇죠? 갑이 상해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렇죠? 빗나가서 B에 맞았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구체적 사실의 방법을 착오가 되겠죠. 구방이 될 거야. 그러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고의조정을 인정하니까 기수책임, 그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 발생사실의 과실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무슨 부합설이야? 법정적 부합설이네. 그러면 기수책임 인정하는 거 맞네. 그렇죠? 그 다음 2번. 갑은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 자동차에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추상적 사실의 방법을 착오가 되겠지? 추방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법정적 부합설이건 구체적 부합설이건 인식사실의 미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해 미수. 그렇죠? 상해 미수. 발생사실 과실 손괴인데 과실 손괴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뭐만 된다? 상해 미수가 된다. 그럼 맞네. 그렇죠? 그다음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서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딴 놈이었지. 그렇죠? 구체적 사실의 객체유착오네. 구체적 사실 객체유착오. 어느 착오든 뭘 인정해? 고의준용을 인정하지. 그럼 뭐가 되겠어? 기수 책임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4번 갑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방이죠. 근데 이제 뭐였어? 보통살인으로 했는데 존속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지. 중환자를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보통살인으로만 처벌하겠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A에 대한 보통살인의 기수가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 원칙으로 봅시다.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치? 예. 개수 문제이긴 했는데, 그죠? 이제 니은 정도만 보셨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 원칙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은, 그죠? 이제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요. 혹시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누가 우선 통행권이 있어? 먼저 대가리를 들이민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트럭은 우선 통행권이 생겼어. 내가 먼저 대가를 들이밀었단 말이야. 그죠? 과속으로 교차에 진입해 오는 차량을 예상해서 미리 막을 의무는 없지. 내가 먼저 했으면 내가 먼저 가야지. 그치? 그 다음, 니은번인데, 니은번이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번이. 이 판례가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경적 울리 것으로 감속할 때까지 그 대응차를 제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자 급정거해서 사고 난 경우 과실은 인정한다죠.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동거리 밖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과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잖아, 이 차가. 그치?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돌진해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 안 피했지. 그쵸? 치킨 게임 한 거야. 와? 오, 나도 들이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멀리서부터 규칙 위반을 예상하고 있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더 피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동거리 바뀌라고 봐서 상대방 규칙을 신뢰할 수 없거나 상대방 규칙 위반을 이미 알았던 경우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과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니은을 애매하게 보더라도 나머지 봅시다. 의사는 간호사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간호사가 과오로 환자의 위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의사도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 다음 트럭과 버스 사이를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면 누구 책임이야? 오토바이 책임이지. 그렇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리을은 X고. 그렇지? 그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에 여러분들 보행자가 나타날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지. 그렇죠? 그러면 보행자가 나타날 걸 예상해서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될 주의 의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맞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번.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쵸. 근데 다 익숙한 판결이지 않을까요? 기억이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이 방통위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기 노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대한민국에.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의학적인 것들을 하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거나 그럼 성기 같은 게 노출될 수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음란물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 방통위가 자신이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 정보로 의결된 남성을 발견된 사진이 이 정도는 음란이고 이 정도 아니야라고 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니은번 자주 나오죠.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이 새끼는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보험 사기 치려고 다리 깔아뭉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범위지. 그죠? 그래서 요건 안 돼요. 그 다음, 디귿번. 뭐였나요, 여러분들? 핏볼 테리어? 진짜 무섭죠, 이런 게. 이런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핏볼 테리어 같은 개들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놔요. 그러니까 사냥견들은 목줄을 쥐어뜯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 놉니다. 두드려 패도 안 되고 불을 뿌려도 안 되고 불을 질러도 안 돼요. 불을 지르는 건 될라나? 그것까지는 안 해봤다. 그렇죠? 물을 뿌려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도사견한테 다리를 물린 적이 있고 지금도 여기 이만큼 큰 땜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개가 근데 진돗개였는데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겪어봐서 근데 우리 집 개한테 달려들다가 제 다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이게 안 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부직갱으로 때리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뿌려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두드려 패다 보니까 이거 뺐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계톱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동물학대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동물학대법. 재물손괴. 진짜 유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재물손괴 유죄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좀 잔인했다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 이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불 정도가. 그렇지. 그래. 불 정도가 되지. 그래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요새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이제 다 이제 이거 입막에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크게 그 가지고 다니는 입막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쵸? 예. 그 다음, 1번.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이 끝나서 조정절차가 마치기 전에 조정기간이 끝나 쟁행에 이른 경우. 즉, 이제 뭐냐면, 이제 냉각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업해야지. 더 어떻게 기다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파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소유권 귀속이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집에 톱질해서 들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소송을 뭐하러 해?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그렇죠. 6번 방조범에 대한 겁니다. 방조범은 좀 넓게 인정하는 편이죠. 그렇죠. 방조범 이쪽이 적을까요? 방조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방조행위라는 것 자체. 그래서 방조행위 되게 넓게 인정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빼놓고 다 인정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인정돼요. 아니 경비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급수에 도움이 되겠지.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다음 편면적 방조도 인정돼요. 상대방 모르게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 편면적 방조도 인정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형적 방조, 정신적 방조, 언어적 방조 다 인정해요. 왜? 어느 면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과실에 의한 방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미수 방조 도와주는데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고의가 있어야 돼. 저거 성공하게끔 도와줘야지. 실패할 거 뻔하지만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될까요? 봅시다. 정보물 결의를 가지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예.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자주 나오죠. 상급자 무대의원 행동을 하니까 그래 야 저 혼내줘. 그렇고 이제 중이 하나가 소대장이 이제 병장한테 몽둥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요걸 건네주었으나 폭행이 심해지자 제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죽었어요. 폭행치사의 방조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왜? 막으려고 했으니까. 그쵸? 자기는 정신 차리게 정도로 해주려고 그랬지 저렇게 심하게 때릴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교사범을 방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방조범이 성립하지만 종범을 교사한 경우도 방조범이 성립해요. 겹치면 겹쳐서 최미니멈으로 성립하는 거야. 어쨌든 교사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사범을 방조하는 거. 야, 쟤 하라고 시켜 라고 한 거야. 그치? 어찌됐든 내가 교사한 건 아니까 방조에 불과하겠지. 도움이 된 것에 불과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야, 쟤 도와줘 라고 교사한 거야. 그치? 이것도 뭐야? 결국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4번 갑이 을에게 강간할 걸 교사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렇죠? 즉 요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애비가 되겠지. 그렇죠? 강간을 교사했는데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건 효과 없는 교사가 되겠지. 효과 없는 교사가 될 거야. 효과 없는 교사는 결국은 뭐에 해당해? 애비에 해당하지. 애비에 해당한단 말이야. 이 애비를 도와줬으니까 애비의 방조는 애비의 방조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애비의 방조도 처벌하지 않죠. 이 미수 방조를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데 미수의 미수를 고의.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미수만 해라.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백하는데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야 이거 너 실패할 거 뻔히 아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지? 이해가 된 거야. 니들 예를 들어 뭐 장미 백석이 줘라. 오케이 처음 만나는데 그럼 그 여자애가 부담스러워서 만나겠냐 씨.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먹힐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했어? 이거 성공이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패하라고 도와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둘이 우연히 성공했어. 그럼 뭐야? 그건 내가 도와줘서 된 게 아니지. 그쵸?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애비 방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연에도 못하면서 나무연에 이렇게 삼가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여러분들. 그치? 예. 10번 봅시다. 간접정보. 의사재배가 있어야지. 회사 경영자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담당 업무 청탁에 대해서 관련해서 국회의원한테 정치 자금을 주도록 하는 거야. 간접정보 성립하겠지. 이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거 여기다 넣어. 그럼 여기 세금 면제해 준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세금 계산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정치 자금 하면 세금이 좀 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자금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근데 회사에서 여기 하면 세정산 다 우리 회사에서 해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건 뭐 하는 거야?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사검사랑 간접정보 성립하겠지. 그렇죠? 그다음 2번. 요거 맨날 나오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갑이 행사의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문서 초안은 정무는 상사에게 제출해 결제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보조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이 간접정보 되겠지. 뭐 이걸 틀릴 수도 있니? 그치? 다 할 거야. 근데 왜 오답률이 이렇게 높지?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그 다음 3번.
공무원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검토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렇죠? 결재를 상실했어요. 담당 계장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간 결제자인들과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종 결제자인 담당 과장이 차례로 검토를 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허가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갑을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점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간접 정범에 해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짜가지고 누굴 넘긴 거야? 그렇죠. 최종 결재권자를 넘긴 거지. 그렇죠. 예, 그래.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다음 부정수표 단속범성의 허위신고죄. 그렇죠. 부정수표 단속범성의 허위신고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수범인 게 우리 판례에 딱 2개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수범이라는 거 뭐가 되지 않는 거야? 간접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제 과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수범이 뭐였어? 간통죄였단 말이야. 남을 의사집에서 간통을 시킬 수가 있어 없어? 남을 도구로 간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찌됐든 자기 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행위잖아. 그래서 남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간통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가장 대표적인 거는 딱 2가지야. 위증죄예요. 위증죄. 그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야. 허위신고죄.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2개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 간접 정범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틀렸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 뭐 이제 3번 판례가 익숙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갑과 을이, 그렇죠? 둘이 공모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담당 계장을 넘긴 거지, 그렇죠? 작성권자를 넘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의 공동 정범이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그렇죠?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상하는 걸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전조치 취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왜 단전조치 취한 거야?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규약이 있어야 되고 그 규약이 정당해야 돼. 뭐 한 5회 이상을 한다든지 3회 이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어겼는데 이 사람이 단전조치한 거잖아. 그렇죠? 정당에 해당하지 않겠지, 당연히. 그다음 2번인데 2번 판례는 그죠? 뭐 잘 맞추셨던 것 같은데 8번. 예. 그래. 이거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그죠? 불일치에 의해서 조정 전치 절차, 찬반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개시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쟁의행위 하고 난 다음에 찬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하면 주된 사항이 있겠지, 쟁의행위에 대해서. 주된 사항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된 사항이 임금, 임금, 그렇죠. 임금.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여금 이런 게 될 거란 말이야, 상여금. 그렇지? 이런 거에 다 했단 말이야. 다 했는데 뭐 정도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사항 중에 이제 명절 떡값 같은 거, 그렇지? 떡값 같은 거, 뭐 보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이제 같이 하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쟁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에서 부과된 경우에는 이거 언제 또 찬반해? 그죠? 이거는 찬반 안 해도 그죠?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주된 쟁의사항과 밀접한 쟁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찬반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뭐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3번 너무 잘 알고 있는 무료 수지침 장치, 그지? 수지침을 친구가 나 공짜로 좀 놔줘. 공짜로 놔줬어. 정당히 돼, 안 돼? 되지. 그 다음 4번 무슨 사건이야? 쌍용노조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자동차 파업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이 불법 체포되는 걸 목격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불법 체포에 이제 저지했으나 그 과정에서 방패를 강하게 밀어냈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거 그렇죠. 쌍용노조 사건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예비 음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비 음모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해설제에 자세한 건 뒀어요. 여러분들 예비 음모에 대해서. 개인적 법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이 있죠. 개인적 법익이 옛날에는 딱 두 개였어요. 여러분들 살인, 강도. 그렇죠. 근데 살인에서 빠지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영자 승낙, 영아살해. 그 다음에 자살관여. 그 다음에 촉탁 승낙살인.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영자 승낙 이렇게 외우달라고 그래서 영자가 승낙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강도에 관한 것들도 다 있었는데 이제 좀 늘어났지. 뭐에 대해서? 약취유인에 대해서도. 약취유인. 유해 논장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약취유인도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범죄로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빠지는 건 뭐였어? 모운전, 모집, 운송, 전달이었어.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게 뭐야? 성범죄지. 그래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강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강간에 준하는 거, 의제 강간이라든지 준강간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유사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단 이제 강제추행은 안 들어가요. 강제추행은. 단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안 들어가냐면 의제 강제추행은 들어가. 의제 강제추행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추행 플러스 강간살인은 안 들어가요. 선생님 강간살인은 나쁜 범죄인데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살인으로 처벌하는 게 훨씬 내비가 더 크기 때문이야. 살인 내비죄하고 여러분들 강간 내비죄 어떤 게 더 크겠어? 살인 내비가 훨씬 크잖아. 강간살인은 살인 내비죄로 처벌해야지 여기로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자고요. 강제추행죄 안 된다고 빠진다 그랬어. 미성죄, 약취인죄, 그렇죠? 약취인에 관한 건 다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통화죄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거 통화 유산물 제조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들어가죠. 유가증권죄에서 빠지는 거 허유가증권 작성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부총죄 들어가고 법화물 사용죄 들어가고 기차교통방해죄는 들어가는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어요. 정답률이 그렇죠? 아이고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잘 암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짝짓기 문제여서 더 잘 맞췄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10번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동이 되실까봐 보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한 판례,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 원래 이제 군대에 다 가야 되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 친구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스티브 유가 그렇게까지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군대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그렇죠? 저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래 총 못 들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바뀐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병역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를 지울까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그렇지? 그렇겠지.
이 정당한 이유에 과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종교적, 그렇죠? 사상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유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 포함이 안 된다 해서 포함이 된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 종교적 이유로 군대 안 갈 거야 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몇 가지를 봅시다. 정당한 이유는 그래서 여기 무슨 요소다? 구속 요건 요소다. 따라서 무슨 증해야 된다? 엄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꺼내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야, 피고인 네가 소명해.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소명하면 검사가 뭐 하는 방법으로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입증하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단 여기에 대해서 그죠?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판례 부분은 판례는 변경된 게 아닙니다. 여기 판례는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일반인 기준으로 봐야 된다. 행위자 기준이 아니라. 요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과서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여기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여러분들. 수사와 경찰관 사이에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불문율이 있다 할지라도 고문을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적법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가분 면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디귿번 아내한테 뭐한가 옆집 아저씨가 너 강간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이 무고를 했던 경우에요. 그렇죠? 부인은 무고한 건 맞죠.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했으니까. 하지만 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왜? 남편이 두드러 패니까. 그렇죠? 폭행 협박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뭐가 되겠어요? 이 무고죄의 간접 정범이 되고 부인은 뭐가 되겠어요? 무죄가 되겠죠, 여러분들. 강요된 행위로 와서 무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요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유미인가? 걔가 누구지? 김현희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런 김현희 카기 폭파 사건이죠. 김현희는 뭐라고 주장해요? 난 북한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보호형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주장하지만 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겠어, 안 져야겠어? 져야겠지. 가하게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미인번 고의로 북한 지역을 네가 갔다면 여기 뭐 자초된 위반이죠.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 관계에 있었다면 법행위를 가담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대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상사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말리든지 아니면 신고하든지 해야지. 근데 네가 따라했으면 너도 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적법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한번 봅시다. 갑이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 쫓겨 급히 도망칩니다.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긴급피난이 되겠죠. 긴급피난이. 그렇죠? 자기에게 닥치는 위난을 남한테 전가했으니까 긴급피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갑은 주거 침입을 했으나, 그렇죠? 갑은 주거 침입을 했으나 긴급피난을 했어요. 갑은 주거 침입을 했으나 긴급피난이야. 근데 을은 아니 자기 집에 시커먼 새끼가 들어오니까 도둑이야라고 외쳤단 말이야. 자초 지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자신을 공격하는 오인하여 그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해요. 현재는 위법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초 지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위법한 침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자신을 공격하는 오인하고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렇죠? 을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힘껏 넘어뜨렸으니까 을은 폭행 혹은 상해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둑을 두드려 잡는다고 하니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당방위에 객관적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해서 상상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구속요건 고의는 인정하죠. 단 책임 고의를 구속요건 고의는 인정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엄격 책임자. 이 어상방위를 뭘로 봐요, 여러분들? 법률 착오로 보지. 그죠?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겠지.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죠. 정당한 여기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도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 틀렸네요. 구속요건적 고의는 고의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도 부정되지 않은 거. 여기는 위법성 인식 책임 조각된다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지. 여러분 집에 갑자기 어떤 새끼가 유리창 깨고 들어오면 충분하게 오인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2번 유추조용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고의가 적용되죠. 그렇죠? 이거 유추조용사 그냥 끝까지 한번 적어볼까? 그래. 제한적 책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한적 책임사 유추적용설이 있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죠. 그냥 다 적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유추적용설. 고의를 유추적용하니까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죠. 그렇죠? 근데 과실 폭행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무죄가 되겠죠. 폭행이라고 봤죠, 여러분들? 무죄가 되겠죠. 과실 폭행이니까 무죄. 과실 폭행이니까 무죄. 법효과적 책임자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나 책임 고의를 부정하여. 그렇죠? 과실범이 되죠. 그러면 과실 폭행 없으니까 이것도 무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극적 구속요건 이론. 그렇죠? 총체적 불법 구속요건을 부정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의를 부정하고 과실범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그랬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죠. 사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위법성을 조각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3번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그렇죠. 구속요건 고의를 인정하고 책임 고의를 부족하니까 과실범이 되니까 무죄가 되겠고, 그렇죠. 가부 주거 침입행위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 긴급피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구행위가 아니지. 그다음 12번 포괄일죄에 대해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에 대해서 그렇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를 가입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기쳤어요. 그죠? 그러면 활동과 사기 행위는 실경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죄수입니다. 그죠? 범죄단체 조직죄 죄수. 범죄단체 조직죄는 즉시범이에요, 여러분들. 즉시범이고. 일단 범죄단체 조직하고 활동하고 조직했으니 활동하겠지. 요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 이건 포괄일죄. 일단 활동과 사기는 이거는 실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실경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게임장에서 이제 돈을 쓰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괄일죄가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영업범이니까. 그렇죠? 그다음 행정소송에서 수개의 신급에서 변호기관을 수차례 나가서 허위 진술했을 때 위증죄는 하나의 증언 단계에서 하나까지 끝나면 포괄일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증언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포괄일죄. 그다음 리얼도 잘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의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 운전한 경우 이것도 포괄일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꽤 되네요. 13번 형벌론에 관한 거예요. 형벌론에 관한 문제였지만 쉽게 냈습니다. 이거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 일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집유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의 자유형을 쪼갤 수 없지. 단 병과형이라면 두 개의 형벌이라면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유, 하나는 선고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포괄일죄에 대해서 누범 기간 내 일부가 이루어졌다면 전체가 누범에 해당하겠지, 여러분들. 집중 후 3년 이내에 했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 따라서
누범이 성립하려면 집정부 3년 이내에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전체가 다 기수에 이르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범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징역형과 집유와 벌금이 병가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효력이 있을 특별 사면의 경우에 벌금형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죠. 따로따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밀항단속법이야. 그치?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필요적 모습 추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징벌적 추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쵸? 이것도 한번 써봤어요. 제가 뭘 건드리면 자꾸 부러져서 무서워요, 저는. 마이너스 요소이라. 그렇죠. 그냥 적을게요. 필요적 모습 추징. 그 다음에 징벌적 모습 추징.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필요적, 여기 징벌적 추징이라는 거는 필요적이라는 거는 필요적 의무적, 필요적 모습 추징하고 의무적 모습 추징. 필요적이라는 것은 뭘수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의무겠지. 의무적 모습 추징은 재량이겠지. 그래서 필요적 모습 추징은 형법 각칙에 있어요. 각칙에. 그 다음에 의무적 모습 추징은 총론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모습 추징은 각칙에는 딱 세 개야. 뇌물, 배임수재, 향정식상의약품, 마약 이 정도로. 총칙상에 이거는 그냥 범죄 관련성, 범위 관련성이 있으면 돼요. 넓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추징, 그러니까 여기 추징에 대해서 일반적 추징과 일반적인 모수 추징하고 징벌적 모수 추징이 있어요. 이건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거는 그냥 수익된 대로 하는 거야. 수익된 대로. 수익한 대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각자 받은 대로. 그치? 다 뭐 한다면 여러분 알 수 없다면 n분의 1 할 수 있지.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n분의 1. 그치? 근데 징벌적 추징은 무슨 추징하는 거야 여러분? 연대 추징이야. 연대 추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밀항, 그래서 징벌 추징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외관밀약입니다. 외관밀약, 외관밀약, 외국환관리법, 그 다음에 관세법, 밀항단속법, 향정식성 의약품에 관한 거.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밀항단속법, 이거 그렇죠? 연대 추징이지. 그다음 2번. 이거는 뭐냐면 대학 교수가 예정되어 취지에 따라 그렇죠? 이거는 내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 맡기는 사람이 넌 이거 가지고 나머지는 이건 누구한테 줘라고 했다면 뇌물죄하고 똑같은 거야. 뇌물죄도 증례자가 뭐 A 이만큼 가지고 B 이만큼 가져 그럼 뭐야? A가 전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서 학위 취득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정 기간을 대행자한테 줬다면 이건 대행자가 받은 돈 대행자한테 추징하고, 그렇죠? 예, 대학 교수가 받은 돈만 대학 교수한테 추징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그다음 3번이 처음 봤을 때 헷갈릴 텐데 이제 전매계약에 관한 부분인데 전매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등기 전매를 금지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3자한테 이 사람이 팔았어. 그거는 미등기 전매를 판 거야? 미등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야?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매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처벌 조항인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이 주로 얻은 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탈세 부분이나 아니면 전매 차액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뭘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내가 샀어. 그러면 내가 이걸 내 앞으로 등기했다가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 뭐야? 미등기한 채로 판 거야. 그렇지? 그럼 뭘 덜 냈겠어요, 여러분들? 세금을 덜 냈겠지.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은 이 사람한테 판 이익이 아니라 세금. 이해된 거지? 그렇지? 갑이. 그렇지? 내가 갑이야. 근데 A로부터 샀어. 그렇지? 사서 B한테 팔았어.
그럼 만약에 이걸 등기한다면, 등기해서 다 판다면, 여기 취득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소득을 받았으니까 이거 소득이라든지, 그쵸? 소득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다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귀찮으니까 미등기에서 이렇게 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대금 자체를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그치? 그 중간에 세금 빼먹은 거지. 매매대금을 자체로 이익 본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이거 10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는데, 그럼 12억을 국가에서 못 주신 게 하겠어? 그건 창조경제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4번. 요건들 봤지? 외국환거래법. 외국에 이제 돈을 보내는 거야. 그죠? 장차 보내려고 했던 물건이라면, 아직, 여기에, 저기 세관대 안 올렸지? 그쵸? 그럼 범죄 제공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약취입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베트남 여인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여자 자기가 키우고 있던 애를 그대로 들고 간 거잖아. 그렇죠? 약취인 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여러분들. 약취인 해당하지 않아. 약취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응을 억압할 정도의 걸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몰래 빼나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 그치? 요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이제 부모들이 헤어지면서 양육권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히 누가 시어머니가 저 아이는 김 씨의 아이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 막 그 애를 막 두드려 패서 가져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가 이리 와. 그래 차에 태워서 가잖아. 이것도 약취에 해당한다는 거야. 꼭 약취가 폭행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약취인 형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상습범 규정이 삭제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약취인에 관한 거 해방 강조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답률 좀 보고 싶은데 잘 푸셨네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강도와 절도에 관한 죄 중 옳은 것은 그렇죠. 갑은 강제 경매 절차에는 피고인 소유된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 집행을 했는데 간단히 보면 이제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쓰던 냉장고를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를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전기를 먹은 거야? 전기를 그냥 쓰고 있었던 거야? 전기를 그냥 쓰고 있었던 거지. 절도죄 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냉장고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냉장고를 두고 갔어. 그럼 냉장고가 전기를 훔쳐간 거야?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다음 16번에 대해서 2번 보시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 사건인데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인데 이 야간이 무엇을 수식하겠는가의 문제예요. 주거침입을 수식하겠는지 절도를 수식하겠는지의 문제야. 판례는 이 야간이 뭘 수식한다고 봐요, 여러분들? 주거침입을 수식한다고 봐요. 자, 야간이 주거침입, 이건 판례예요. 그래서 사례를 본다면 사안에서 이 사람은 언제 주거침입을 했어요? 주간에 주거침입하고 야간에 절도했어요. 그래서 주간에 주거침입해서 하는 것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누가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이 됐으니까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간 주거침입은 야주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본다? 이거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실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2번, 3번. 절도범이 처음에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멘탈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유기했어. 그렇죠? 그럼 특수 중강도에 대해서 흉기 휴대가 언제 있어야겠어요? 아니, 흉기가 있으면 절도가 편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흉기가 있으면 폭행 협박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위험성이 증대하겠죠. 그래서 흉기 휴대는 뭘 수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수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폭행 협박 때 비로소 흉기 휴대하고 있으면 그쵸, 특수 강도의 중강도가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매출 전폐 서명하게 했어요. 그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거죠, 여러분들. 강도죄 기수가 된다는 거야. 강도죄 재산상 이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답률도 꽤 높네요. 그렇죠. 17번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불이 공모해서 그렇죠. 정의 약 10개월 동안 8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대한민국이 흔했죠. 흔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생계부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에 대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평생일터에서 대입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페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어야지. 아니 여러 가지 다면화적인 평가를 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그런 평가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애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봉사활동 위조했다고 이제 표창장 위조하고 이게 너무나 많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계에 의해서 학교장의 봉사상 이런 거 받은가,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제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멍도 숭숭 나 있고 이런 거에서 가짜 기사 사고, 가짜 상표 사고, 표창장 위조하고. 그냥 깔끔하게 시험으로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그거 관리할 능력 없어요.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건 뭐야? 이렇게 위조나 변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 너무나 쉽게 행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교육제도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학생들이? 그렇지? 참, 애들한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7번은 2번입니다. 몇 판을 많이 틀리셨던데, 그렇죠? 1번 판도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생기부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하는 거, 봉사상 이런 것도 조작하는 것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판은 몇 번 출제됐는데, 그 다음에 2번. 요거 게임 어플리케이션 사항인데, 여러분들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능력치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반응 속도를 올려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롤 같은 거 해도 여러분들 핵 쓰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러면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걸 나타내는 문구가 프로그램 시행 시에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유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 게임의 시스템 관리자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널리 풀었지만 자기가 실행하진 않았잖아. 결국은 실행해서 시스템 관리자를 속여야 되는 건데 뭐만 했어요, 여러분들? 게시 유포만 한 거 가지고는 범죄가 안 돼요. 뭘 해야 돼? 실행해야 되는 거야. 실행해서 그 게임의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게시 유포한 거 가지고는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판례는 꽤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틀리셨어요. 그다음 컴퓨터에 대해서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컴퓨터 정보처리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여서 결국은 누굴 속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속였다면 이건 사람을 속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지. 컴퓨터 정보처리 장치에 대체 컴퓨터 장애를 발생시켜서 컴퓨터 자체를 곤란하게 했다면 뭐 이제 거기에 디도스 같은 걸 때려가지고 컴퓨터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를 조작해서 수치를 바꾸거나 이건 뭐야 커먼방이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속이는 건 뭐가 된다?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답은 3번도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답이 나왔으니까 이게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여기 답은 1번이었죠. 그렇죠? 답 1번.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맞아요. 1번. 나머지는 다 XXX야. 그치? 그 다음. 인터넷 자기판에, 그렇죠. 뭐였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했다면 위계가 아니네. 그렇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렇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이끌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서명 날인 이제 관한 거죠. 그래서 서명 사기에 대해서
피기망자가 행위자 기망이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처분 의사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 의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처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처분의 결과까지 인식할 걸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야. 2번. 착오에 빠진 원인 중 피기망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과실이 있으니까 속았겠지. 그 다음 3번. 외관상 재물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의 범위가 사실상은 지배 아래라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면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요게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18번에 그쵸? 예. 그래도 뭐 넘일이 그렇게 높진 않나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금괴 사건이죠. 이 사람이 속았어. 속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아직 속아서 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속아서 줘야지 처분행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 한 4번. 불법아닌 급여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불법아닌 급여에 대해서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다 성립해요. 다음 불법아닌 급여죄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건 뭐야? 횡령죄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횡령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법아닌 급여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권리행사 방해죄, 그렇죠? 이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은 권행방이라는 것은 자. 권행방이라는 것은 누구 소유야? 자기 소유야. 누구 점유야, 여러분들? 타인 점유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취거, 은닉, 손괴한 거야. 그래서 자기 소유해야 되는데 이 소유는 대외적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외적 관계에서. 그래서 병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어야 돼. 병의가 자기 앞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대표이사만이. 그래서 명의자가 아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간생략 명의 신탁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명의자가 아닌 신탁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야 되지, 뭐 이제 감사 같은 사람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독점주주라도 안 돼요. 과점주주 이런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타인 점유 권리인데, 그래서 사실상 권리로 보면 돼. 사실상 평온, 즉 보호가치 있는 점유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되게 넓게 인정해요. 뭐 동시행 항변권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다 이제 부정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절도범, 소뚜껑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여러분들? 변소 사용권 같은 건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갑이 자동차 등록 원부상 A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하면 권행방은 안 되죠. 뭐가 되겠어요? 절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X.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5. 그렇죠? 그 다음 니은번 권행방에 대해서는 현실로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요하지 않아요. 취건이 손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방해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행 항변권이 어찌됐든 간에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하고 권행방에 대해서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 타인의 물건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1번 중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 의해서 처가 명의가 돼 있지. 그럼 지거 아니지. 권행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뭐에만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취거, 은닉, 송고에만 해당한다고 그랬어. 여기 뭐는 포함되지 않아? 기망은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속여서 가지고 한 것은 그렇죠. 취거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0번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상호저축은행이 경영진이 피고인의 갑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쵸? 금감원의 감독관에게 알리지 않고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고 무슨 죄도 돼요, 여러분들? 배임죄도 됩니다. 배임죄도. 그래서 배임죄도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금감원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되고 배임죄도 돼요. 그다음 2번. 이 개인 택시 사건인데 요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답률 꼭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나 이게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광역시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장의 새마을금고 임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택시 운송조합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야, 그런 거에 대해서 게재하지 마, 광고 중단하지 마. 이 사람은 자기 권한 있는 걸 권한 행사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럼 업무방해죄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 행사한 게 그게 위력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걸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다음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으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 계약의 조약에 따라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찌됐든 평온하게 업무가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니네가 함부로 그렇죠?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4번 책임지게 될 수 있어. 아, 이 정도 얘기도 못해. 그렇죠? 예, 그래서 복지협회의 지부장으로서 그렇죠? 열람 등사권을 가진 사람이 협회 사무실에 가서 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되면 니네 책임질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그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에게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습강간 사건 여러분들 지난번 했었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제추행치상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죠, 여러분들. 즉 꼭 그 추행의 결과에 의해서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폭행의 결과에 의해서 상해 결과가 나왔다면 강간의 기회 나왔다면 그렇죠? 강제추행의 기회 나왔다면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주관적 구성 요건에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밖에 성욕을 자극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청소년에 대해서 알선에 대해서는 그렇죠? 알선행위 자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야 된다는가? 알선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성을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뭐 다 맞췄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부재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매그너스 사건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이제 사채업자한테 담보 제공했던 사건인데 명의신탁에 관한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명의신탁에 관한 거 여기 조금 적어볼까요? 명의신탁은 이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눕니다. 대내적이라는 건 신탁자, 수탁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신탁자와 수탁자. 누구 거예요? 신탁자 소유예요. 왜? 돈 낸 건 사람 거니까. 대외적으로는 신탁자, 수탁자와 제3자 사이죠. 제3자가 누구를 믿고 샀겠어? 이 명의를 믿고 샀겠죠. 그래서 누구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 두 개를 한번 봅시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명의로 구입했어요. 그렇죠. 모명의로 구입했죠. 뭐가 신탁자네요. 뭐가 수탁자죠. 모명이니까 수탁자. 그래놓고 을에게 명의신탁한 그치 자동차를 자신이 누구한테 병한테 담보로 제공했어요. 병한테 담보 제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병 몰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야. 대외적 관계죠. 왜? 담보가 있으니까. 그럼 누구 소유야? 을 소유가 되겠지.
그러면 타인 소유의 타인점의 물건을 몰래 절취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절도가 되겠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서 가백에 증여하여 그죠? 피고인이 A라고 할까요? 그죠? 가백에 증여했어요. 이 여자한테 이제 갑이 여자였던 거야. 이 여자한테 사실혼 관계 배우자한테 내 헤어지는 대신에 너한테 이거 자동차 줄게 라고 했던 거야. 그죠? 증여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신 이제 명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실제 소유는 이 여자가 한 거지. 실소유. 근데 이 차를 절취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절취했던 거야.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가 대내적 관계죠. 그렇죠? 왜?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잖아. 그렇죠?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여자 소유고 이 여자 점유니까 절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갑이 피해자 집에서 절도병을 마치는 10분가량이 지났어요. 그렇죠? 절도 기회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강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다음 가부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 주석을 열고 이제 공감을 뒤진 등 이제 소리가 울렸죠. 그래서 하나 강도 기회에 중강도와 강도 상해가 성립했어요. 그렇죠? 강도와 강도 상해가 하나의 기회에 성립했을 때 뭐가 된다 그래서 강도 상해의 포괄 일자가 된다고 판례는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강도죄의 죄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또 해봅시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강도기에 강도 상해와 강도가 됐을 때는 강도 상해죄의 포괄 일자가 되지만 하나 기회에 강도 상해가 되면 뭐 강도 상해죄의 실격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23번 보겠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다음 사례 중 올바르게 한 것은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의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를 했으면 공정손범 부실기재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니은번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렇죠? 공무원을 속여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죄가 되겠죠. 왜? 사인은 공무원 의사 지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지배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 차용증을 했어. 그죠? 대표이사니까 작성 명의가 있죠. 작성 권한이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대표권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작성 권한이 있으니까 사문서 위조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X. 그렇죠? 그다음 주민등록증은 자기 신분증명 기능은 있어요. 어머니 신분증명 기능은 있어 없어? 없지. 공문서 부정행사에 있어서 그렇죠? 이 공문서의 증명 범위, 그렇죠? 거기서 행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신분증명 기능은 있지만 가족 신분 아니 이 주민등록증 보고 우리 엄마 거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족 신분 기능이 없죠.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음번 이 사람 확신이 있었네요. 변동이 없다는. 그렇죠? 그럼 뭐가 없다, 여러분들? 고의가 없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그렇죠? 그다음 B번 진정한 사문서 사본을 전자복사를 이용해 복서를 일부를 조작을 가하면서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거. 이거 이제 경유증표 이제 복사 사건 같이 마찬가지로 이건 뭐야, 여러분들?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거니까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문서죄에 관한 모든 판례들을 모아봤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24번. 요거 그쵸 1번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 그러니까 그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뭐 출동조, 전화 3당원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했지만 뭐가 없어요, 여러분? 통솔체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와 조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와 집단이죠. 해설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자하고 그죠? 범죄 집단하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판례가 범죄 단체하고 범죄 집단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보셔야 돼요. 둘 다 계속적인 결합은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통솔 체계. 몇 단계는 있어야 돼? 3단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게 단체는 있어요. 근데 집단은 없어요. 그래서 범죄 단체를 인정했던 최근 뭐야?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은 여러분들 중고차 파는 거 있죠, 여러분들. 중고차.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이제 나간동이라 그러나 이제 부평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자동차 중고차 매매 협박 사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수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을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 상담원 등으로 정해진 역할 분담을 했죠. 여러분 뭐야, 여러분들? 이거 중고차. 그래서 중고차 사러 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고 해서 중고차 강매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범죄 단체야, 집단이야? 범죄 집단이죠. 이거는 몇 번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꼰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A회사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둔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B회사의 명의의 영수증 세금 계산을 작성한 경우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가 된다. 왜? 여러분 대표는 포괄적 위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포괄적 위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공문서 부정행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는 뭐야? 권한 있는 사람이 그죠? 범위 내에 작성했으면 범죄가 안 되죠. 사고 났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선박 국적 증서하고 검사 증서를 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4번 법무사가 위임인 법무사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거나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 의무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무소 위조 동행사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위임이 없는데 만들었으면 작성권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무소 위조 동행사에 해당하겠어요. 그래서 법무사에 관한 판례 때문에 법무사를 속인 판례와 헷갈려서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서에 관한 것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가백에 과루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25번 아마 이제 25번 첫 번째 판례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좀 봅시다. 명의신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명의신탁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했으면 이제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겠어요? 여러분 수탁자 이름으로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탁자 명의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 사용을 포괄 위임한 걸로 봐요. 명의 사용을 포괄 위임한 걸로 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면 나 싫어요 라고 했으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반환을 이제 여기 대해서 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거나 그렇죠? 분쟁이 있다면 나 명의신탁 받은 거 아니라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때는 명의 사용을 철회한 걸로 봐요. 위임을 철회한 걸로 봐요. 따라서 요거 병이 사망한 후 병의 상속인 갑이 병이 생전에 을에게 명의신탁권 W 은행에 발행한 채권을 반환 을에게 요구하자 을이 나는 내가 중요받은 거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러면 명의신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쵸? 위임을 철회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작성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을 명의에 채권 이전 등록 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뭐가 된다는 거?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가 된다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위임이 있어야 돼. 위임에 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성권은 없게 되겠지. 유효기간 등의 보충기재에서 반입 실수의 점은 교부할 권한이 위임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뭐한 것들 반입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축한 것만 이제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적법한 도축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출증을 낸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작성권이 없으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이 주 부식 구입 요구서 과장 결제란에 자신이 서명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거 이 문서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검수란이 있었고요. 검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부식 구입 요구서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봤어요? 여기는 공문서라고 봤어요. 여기는 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건 공적 결정이 있어야겠죠. 이건 공문서에 해당하고, 여기 검사는 여러분 영양사 아줌마들이 뭐야? 여기는 공무원이야 사인이야? 사인이니까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사문서 한다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분 공사 병전 문서에 관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로 본다? 공문서로 봐요. 그렇죠? 근데 과장도 아닌데 과장인 척 자기 사인을 했네요. 그렇죠? 명의사칭은 없었지만 자격사칭이 있었으니까 자격 모형 공문서 작성죄가 되겠죠. 4번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25번은. 그렇죠? 요거 아마 대부분의 기본 판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이 나이트클럽 네가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거 기다리지도 않고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 문서를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 네가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사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쵸? 요거 1번, 그쵸? 1번. 경찰관 A, B에 대해서, 그쵸? 폭행을 했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 하나의 공무집행의 기회에 두 사람 폭행했으니까 상경이 되겠죠. 그다음 2번.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행진 시위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다 가는데 출발지에만 뭐 한 거야, 여러분들? 신고한 거야. 중간 경유지에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중간 경유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은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경찰 잘못이지? 그렇죠? 그러면 경찰 자체가 불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게 아니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 후드럽해야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지. 근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음향을 이용한 것도 뭐가 될 수 있어? 폭행이 될 수 있지.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X. 그 다음 4번. 이거 쌍용자동차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신구속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렇죠? 변호사가 이 피의자들 쌍용노조 사람들 좀 만날게요라고 했는데 못 만나게 했어. 그렇죠? 그러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이제 막았지. 막은데 이제 경찰이 올라타니까, 그렇죠? 이 사람 뭐 한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뭐 올라타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방패를 밀어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올라타니까 야, 이거 경찰한테 상의한 건데, 그래서 체포했는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한 행위니까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했지. 그럼 직권남용 체포죄가 되겠지. 이거. 그래서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판례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들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사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 무고죄는 위증죄와 다르게 중요 부분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들? 허위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 2번.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다 할지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때 거짓말을 친 거야.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그렇죠? 그때 보지도 않는데 봤다라고 거짓말 치고 지금 이제 보겠지. 그래서 그 증인 진술서 읽어보세요. 그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쳤지만 사실대로 기재된 건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증이야, 위증하냐? 위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립의 진정을 했다 할지라도 성립의 진정 자체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고인 진술 받을 때 거짓말을 쳤어.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을 보면서 본인이 말한 대로 적혀 있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대로 적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증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3번. 타인의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면, 그렇죠? 명의자가 주도했어, 대리자가 주도했어, 대리자가 주도했지, 그렇죠? 그래서 명의자를 대리한 사람이 무고한 걸로 봐야겠지, 그렇죠? 그다음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대해서 여기 징계사건 무슨 징계만 얘기한다? 공징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징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사건이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을 징계 처분할 목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가장 어려웠었던 28번입니다. 그렇죠? 28번 좀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콜라텍을 A에게 양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콜라텍을 걔 운영하던 A가 갑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를 소를 정하자 위 소송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그렇죠? 이 명의를 을 앞으로 변경한 거야. 그렇죠? 갑이 콜라텍 A에게 양도했는데 그렇죠? 갑이 A에게 양도했는데 콜라텍 갑이 A에게 콜라텍을 양도했어. 콜라텍. 그렇지? 그 다음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영업하던 그치? A가 갑을 상대로 콜라텍에 대한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강제에 소를 정하자. 그치? A에게 양도한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받은 A가 갑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 판결 간접집행 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자 명의를 을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을 앞으로 변경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위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의 사정에게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 콜라텍 사업자 명의를 을 앞으로 변경했어. 그렇죠? 강제집행. 여기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을 앞으로 변경했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갑은 A로 강제집행 멘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을에게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서 운영한다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을은 갑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관에 자신이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검사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갑이 이제 강제집행 멘탈죄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을한테 야 이거 너 실제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줘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범위 도피죄는 자기 타인을 도피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데 타인은 공범도 포함할 수 있어. 그렇죠? 예. 범인 자신이 스스로 은닉 도피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아. 여기까지 일반론이지. 결국은 3번, 4번인데 을이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없다. 여기 보시면 갑과 을이 뭐야? 강제집행 멘탈죄 공범이죠. 공동정범이잖아. 그러면 을이 내가 이거 실제로 샀어요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자기 방어를 위한 거이지 남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갑이 을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은 갑이 을에게 허위 진술한 것을 교사한 것은 범인 도피 교사죄를 구성한 게 아니라 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판례에 있는 내용이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하나, 그렇죠? 공범 중 1인이 그렇죠? 해설지 스스로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거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한 거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방어권 행사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없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도 벗어나기 위한 행위니까 자기 범죄를 벗어나기 위한 거니까 이건 뭐에 대하지 않아? 여기는 범인 도피 교사죄. 자기 범죄 피하기 위한 거야. 그렇죠? 갑과 을이 공범이잖아. 을이 이러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누가 살기 위한 거야? 내 살기 위한 거야. 그렇죠? 내 살기 위한 거야. 그렇죠? 갑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가?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잖아. 왜? 자기 스스로를 살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범죄가 안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형사법으로 갑시다. 고소 등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고소는 포기할 수 없어요. 고소 포기 약정이 있더라도
그렇죠? 고소폭이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고소기간 내에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주관적 불가분과 객관적 불가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관적 불가분과 객관적 불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뭐 이제 칠판이 하얘지고 있네요. 칠판이. 예. 주불과 객불입니다. 주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불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나눌 수 없다, 공범을 나눌 수 없다는 거야. 공범을 나눌 수 없다. 공범은 불가분이다. 근데 여러분이 A와 B가 여러분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A는 막 용서를 빌어요. 잘못했어 통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B는 네가 마지막에 기스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A를 용서하겠지 B는 용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부는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인정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친고죄에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고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되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 직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객불은 하나가 사건에 관한 문제야. 여러분 하나가 사건을 나눌 수 있어? 어떻게 하나가 사건을 나눠? 하나가 사건을 나눠 재판한다고 자체가 축소 은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객불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원칙상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규정이 분류야. 뭐 친고고 직고발이고 다 적용돼. 고소고 공소적이고. 단 이게 하나의 사건이어야 되겠지. 하나의 사건. 그래서 하나의 사건인가 아닌가 이건 죄수로 판단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럼 한번 보자고. 직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객불이 적용된다. 객불이 적용되는 거야.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객불은 하나의 사건 무조건 적용되니까. 그치? 그 다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대해서 그렇죠?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별도 구조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 저작권법 위반도 그렇죠? 수개가 사람이잖아. 아니, 양벌 규정도 공범과 비슷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었으면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벌 규정 뭐가 중요한 아니 주부는 뭐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다시 한번 가자. 양벌 규정이야. 피용자가 잘못했을 때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지. 사람이 여러 명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주불이 문제가 될 거야. 그쵸? 저작권법 무슨 법이야? 친고죄죠. 그러니까 주불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도 그쵸? 법인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게 되고 별도 고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조세법은 직고발 사건은 그쵸?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불이 적용되지 않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각각의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양벌 규정에 대한 법인에 대한 고발이 행위자인 자인에 미치지 않는다야. 각각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부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친고죄에만. 그래서 반사불벌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1인에 대한 고발은 1인에 대한 처벌사 처리는 나머지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30번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렇죠?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발부한 법관은 구속 적부심에 참여할 수 없죠. 체포구속 적부심은 영장에 대한 재심적 규정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다시 한다면 지가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지방법이 굉장히 작아. 그럼 뭐야?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문조서 몇 조야? 315조 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지. 증거 동의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다음 구속 적부심은 그렇죠. 증거조사는 몇 시간이네? 48시간이네. 그렇죠? 결정은 증거조사 끝날 때부터 24시간이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다음 요거 체포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그렇죠? 불복할 수 없지만 그렇죠?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보석에 관한 것에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보석 7일 이내야. 그렇죠? 기간들이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기간 제한이 있는 거. 그렇죠? 형소법에서 기간 제한이 있는 거. 형소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소법은 원칙은 심리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왜? 아, 언제까지 재판해라. 판사가 그거 지킬 의무 없다는 거야. 왜? 그럼 판사의 뭐를 제한한다? 실체 진실주의를 제한할 수 있고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보다 언제까지 재판 끝내라고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야. 단 예외적으로 그렇죠? 심리기간은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 있지. 재정 신청이 몇 개월이야, 여러분들? 3개월이야. 보석이 7일이야. 약식명령이 14일인데 약식명령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적부심이 증거조사가 48시간. 증거조사가 48시간. 결정이 24시간. 이렇게 돼.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 그래서 단, 이 기간들은 대부분 무슨 기간으로 봐? 훈시 기간으로 봐. 그래서 기간을 어겼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간 어기면 좀 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석은 7일이야. 보석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과태료 감치할 수 있어. 거지하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31번에 3번인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쵸? 저기 앞에 지울까요? 이제 앞에. 우리가 즉시 항고라는 게 있어요. 즉시 항고라는 게. 즉시 항고라는 것은 이제 불복하는 건데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정지호가 있고 기간이 7일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심의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 심에서 보석 결정을 다투면 그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즉시 항고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재항고를 즉시 항고로. 즉시 항고로 있다 그래서 요거 집정유예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기간만 7일로 인정해야 되는 게 판례 입장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석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즉시 항고 인정한다. 그러면 뭐 나가 못 나가? 못 나가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즉시 항고를 규정하고 있긴 한데 그렇지? 이 결정에는 야 보석에 대한 거 기간 빨리 해줘. 재판 빨리 해달라는 의미만 있는 거지. 야 보석했는데 나 못 나가게 이건 의미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집정효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좀 애매해.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보석에 관한 부분이니까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31번에 3번은 좀 애매하지? 그렇죠? 그 대신 4번은 자주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조금 멀취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절차 계속 중인 보고서 허가 결정에서 취소 결정을 본안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1심 합의부가 한 경우에 단원 합의부가 사무관을 갖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보증금 몰취에 관한 법원은 보석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보석을 취소하는 거 보석을 취소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도인 출조에 있죠. 도망, 증거인멸, 출석 조건 위반, 그다음 위해 우려 이럴 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보석을 취소한다 그래서 보증금 몰취를 하는 건 아니야.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는 따로야. 그렇지?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는 따로야. 그래서 보석을 먼저 취소하고 나중에 보증금 몰취를 하죠. 보증금 몰취. 이걸 동시에 한다 안 한다? 이걸 동시에 안 한다, 여러분들. 동시에 안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증금 몰취 관할 부분은 두 가지야. 그렇죠? 지금 소가 계속 중일 때는 그렇죠? 소 계속 중인 수사법원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나중에 확정됐다면 그렇죠? 누가 소송서류를 가지고 있어? 검찰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청 대응법원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 두시길 바래요.
보석이 시험에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문제인데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 몰취 사건은 형사 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검찰청 대행법원으로 토지 관할이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 관할이고 단독 사건이야. 그렇죠? 합의부가 아니야. 그래서 좀 봐두시기 바래.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맞춘 사람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다음 32번 피고인 구속에 관한 거야. 그래서 피고인 구속에 관한 것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이 같이 쌓여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내는 문제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72소 피고인에 관한 구속이죠, 여러분들. 피고인 구속. 피고인 구속은 피의자 구속과는 전혀 달라. 여러분, 피의자 구속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피고인 구속은 뭐 하는 거야? 재판 중에 구속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의 고지 절차나 그죠 통지 절차는 뭐에 불과하다? 청문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 너 이미 재판받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제추행으로 재판받다가 강간으로 바뀐 거야, 공소장 변경. 그러면 이제 구속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이미 재판받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청문 절차. 그렇죠? 그래서 청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 자체는 위법할 수는 있어. 그치? 그 다음, 단, 이 절차적 권리가 실적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면, 그죠? 이 발부 결정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구속할 때 즉시 공소사실과 요지를 변호인한테 선임하는 걸 알려야 되는데, 사후 통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 할지 영장 효력이 상실되진 않아. 그치? 그 다음, 당연시로 있지? 당연시로. 판결이 선고됐을 때 뭐를 제외하고는 사형, 자유형,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쵸? 관할 위반을 제외하고는 뭐가 된다 그래서 영장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얘를 감옥에 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장 효력이 지속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 두 개는 꽤 어려웠을 수 있어. 33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거야. 피내사자는 아직 서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피내사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야.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해. 그치?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 단 뭐가 된다 그래서 접견 교통권은 가져.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내야 돼? 여러분 접견 교통권 가지고 일단 변호사 만나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접견 교통권 이런 걸 갖는다라고는 봐.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갖는 건 뭐야? 이제 지위는 아닌데 통비법의 감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치? 왜? 의심스러운 사람 감청해서 범인인가 아닌가 살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 내사 종결 처분은 수사 자체를 개시를 안 했지. 그쵸? 따라서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예, 그쵸? 예. 그쵸. 그 다음. 단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들어왔죠, 여러분들. 출석 조사에 착수할 때 수사 개시된 걸로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된다. 적형교통권은 피내사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면 피내사자부터 인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통신 제한 조치 요건이 구별됐을 때 피내사자를 상대로 통신 조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패켓 감청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1번 패켓 감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사경은 14일 내에 하면 검사가 7일 내에 사경이 했을 땐 사경이 14일 검사가 7일 그쵸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 할 거야. 승인 청구한다 그랬지. 그 다음 검사는 뭐야? 검사가 법원에 14일 이내에 청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패켓 감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패켓 감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승인 청구가 안 났어. 그치? 승인 청구가 안 났어.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이 되거나 일부만 인용이 됐으면 7일 이내에 한다 그랬지? 아예 안 했어. 그럼 뭐야? 14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긴 폐기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 4번으로 연결되지. 폐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폐기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어디에?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알 거고. 3번. 여러분이 이제 기지국 감청이라든지, 그쵸? 기지국 감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추적,
그렇죠. 이런 것 같은 에 대해서는 옛날엔 감청이 됐지만 이 감청이 위헌 판결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통신 제한 조치로는 안 돼요. 뭘로 된다고? 통신 사실 확인 요청으로만 된다 그랬어.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래요. 어느 사람 맞췄고 모르는 사람 많이 틀렸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증거동의입니다. 증거동의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수준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물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가 안 된다 그랬지. 제전문 증거 그렇죠, 이거는 증거동의가 돼요. 그렇죠. 진술 번복조서 그렇죠. 그다음에 진술서 번복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동의 대상이 다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진술 번복조서, 진술 유도조서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수증은 증거동의가 안 되지만 진술 유도조서, 진술 번복조서, 그다음에 증거보존 절차에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2번. 공판장에서 진술하는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 그럼 동의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증거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다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단 대리인 변호인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다투려고 나와 있잖아. 증거동의하는 걸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간이공판 절차 증거동의로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 때는 증거동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맞췄네요. 그다음 36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증거 능력에 대해 증명적 판단에 대해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건강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 건평원이죠,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이거는 보험회사들이 만든 이제 평가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이거 아리랑 환자입니다, 나이롱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는 특신문서에 해당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아니 이쪽에 보험회사 쪽이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 315조 3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2번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해요. 그렇지? 유일해요. 유일한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치상 합리성도 없고 그 자체가 모순되어서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피해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접 정황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고인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을 때는 피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고인의 변소가 그렇죠? 불합리하여 변호인의 소우 제기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렇죠? 피고인의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고도 개연성 있는 입증하는 심리를 갖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예. 피고인이 이제 변론하고 있는 말 자체가 거짓말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짓말이다, 유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피고인이 거짓말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고인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이고 유죄인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렇죠? 이제 범죄가 있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 피고인이 거짓말 쳤으니까 유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피고인이 거짓말 쳤어, 그래. 그렇지만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4번 아까 지난번 1회 때 했으니까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이 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 케이스를 내고 싶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 대충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형소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피해자 신문조서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어느 쪽에서는 건드리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사했던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뇌물을 공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공동 재판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갑은 부인했으나 을은 자백했어요. 법정에서. 그렇죠? 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갑과 을에 대해서. 여기니. 이제 다 하얘져가지고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갑과 을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늘 보지만 이게 뭔지를 잘 보세요. 갑과 을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법이 공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둘이 공판장에서 법정에서 그렇죠? 법정에서 갑은 부인했어요. 법정이야 갑은 부인했고 을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을은 무슨 신문을 받았겠어요? 을은 당연히 피고인 신문 받았겠지. 그치? 보자. 그쵸? 그 다음에 조서는 모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갑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갑이 부인하고 있죠. 그죠? 을의 피신조서야. 사경에 을의 피신조서야. 몇 조가 해당하겠어요? 이쪽에 312조 3항에 해당하겠죠. 그럼 갑의 재판에서 누가 내용 인정해야 돼? 갑이 내용 인정해야 되지. 갑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인데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 을이 피고인 신문에서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자백한 진술은 갑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피고인 신문 하겠지. 변론이 분리돼야 증인 신문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도 뭐가 됐어? 충분히 니네가 다툴 수 있는 곳에서 을이 얘기한 거니까 을이 이 증언 자체는 증거로 쓰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을은 허위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이니까 뭐 하냐 여러분들 피고인 신문 했잖아. 증인 아니잖아.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지? 을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그때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는 금전출납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는? 315조 3호에서 증거, 315조 2호에서 증거 능력 인정한다 그랬지? 315조 2호. 자기 사용 목적 문서잖아, 여러분들. 기계적 반복적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자백이 아니라는 거야. 자백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갔어요를 인정하는 거지 범죄 사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자기 작성 문서는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강 증거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갑이 법정에서 을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쵸, 을을 만났던 사실과 그쵸,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했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보강증거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상황증거, 정황증거도 보강증거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될 수가 없다. 있다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315조 1호, 2호, 3호입니다. 315조 1호는 공무원의 증명목적 문서야. 그치?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그치? 업무 수첩인데 이제 이른바 여러분 알고 있는 그치? 그 수첩이죠? 그 수첩. 그 수첩에 대해서 증거는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어요. 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X. 신원증명서는 여러분들 315조 1호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국가가 발행해 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해당하고 38번에 그치?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작성 현행범 체포보고서는 이건 315조 1호에 해당하지 않겠지.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인감증명서도 315조 1호에 해당하죠. 주민등록 등본처분도 1호에 해당하고, 의사의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이건 315조 2호에 해당하겠죠. 의사의 자기사용 목적 문서니까.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정가조에서는 315조 1호에 해당합니다. 그쵸. 정기간행물 시장각표는 공무원이 작성한 게 아니죠. 이것도 315조 3호에 해당하고요. 항해일지는 315조 2호에 해당하죠. 1호와 2호와 3호를 나눠서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슷한 문제에서 약간 제가 바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314조에 대해서 그렇죠?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 해당한 거 첫 번째.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죠. 그럼 뭐가 되겠어? 314조 해당하지 않겠지. 314조가 진술이 불가능해야 돼. 출석이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증언이 가능한데 네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도 마찬가지야. 진술이 가능한데 네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어릴 때 기억은요. 다시 기억나지 않죠. 이거는 진술이 불가능한 사항 맞네요. 39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전문법칙에 대해서 그렇죠. 재전문 증거 어떻게 해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
판례는 제 전문 증거에 대해서 그렇지. 흰색이 다 조각 나버렸어요. 이거 오케이. 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증거 능력은 부정합니다. 그렇죠. 단, 두 개는 나눴죠? 제 전문 서류와 제 전문 진술, 그 다음에 제 전문 진술이 기재한 서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단 전체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그쵸, 제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이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쵸, 증거 동의하지 않은 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 그쵸, 뭐 당연히 답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그쵸. 그다음 2번. 그래서 제 전문 서류에 대해서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 제 전문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판례 입장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서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의 뇌화 내용이 검증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렇죠. 요거는 311조에 이해할 게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뭐 해야겠어? 녹음 테이프에 이해하겠죠. 313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의뢰 발언을 그렇죠. 을이 도둑질하는 걸 본 거네요. 그렇죠. 을이 목격자네요. 목격자 말을 A가 전달하는 거야. 그럼 전문 진술이 되겠지? 전문 진술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이 도둑질하고 보는 이 도둑놈이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이 말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범죄죠. 그렇죠.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의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야. 의사의 진료 차트는 업무상 통상 문서지. 내가 병원에서 이제 하면서 쭉쭉 하는 거, 그렇죠? 어금니가 몇 개 썩었고 이거 썩었다 이거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봐도 못 알아먹잖아. 이거는 뭐야? 312조 이후에 의해서 증거 능력 인정하지만 여러분이 병원 원무과에서 받는 진단서는 그럼 몇 조가 된다는 거? 313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의사에 관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뭐에 관한 부분, 경찰에 관한 부분 한꺼번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3회 모의고사 해설 마치겠습니다.